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의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이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분은 많은데요. 이분처럼 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작가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고 희망했던 저자의 글, 오늘 들려드립니다. 제목, 인생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자 이근후, 펴낸 곳은 책들의 정원입니다. 이 책은 고독 속에서도 어떻게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심지어 어린이도 고독하다. 이렇게 고독으로 시작해 고독으로 끝내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어 살아가야 할까요? 90살의 정신과 의사 이근후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수십 년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이근후 교수님. 그분도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끝에 한 가지 결론을 얻으셨다고 하는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 삶이 어떠하든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했던가 하셨다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즐거웠다면 되었다. 그것이 다였다. 정말 그게 다였다. 라고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과孤独, 지친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주 작은 기대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이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따스한 빛 한 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90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글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신간을 소개하면서 이전에 낭독해드렸던 저자의 영상 2편을 이번 편과 함께 모아서 편집해볼까 합니다. 아주 긴 영상이 될 겁니다. 이분의 대표작들 중에서도 또 제가 선정한 챕터의 글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곁에 두고 듣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 찬 영상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자작나무 숲길이 아닌 예전에 줄곧 해왔던 다른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분명 저자의 글로 치유를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요. 아프신 분들 얼른 모두 다 나으시기를 바라며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산다는 건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 형, 이제 추위는 다 간 모양이지.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보면 봄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형이 하나 있다. 지금은 강남 시니어타워에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내가 전화를 해서 말을 걸면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한다. 자식도 떠나거나 하면 다 소용없어. 품 안의 자식이나 자식이지. 이 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대사를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한다. 내가 알기로는 아들 3형제가 모두 미국에 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효자이고 셋이 번갈아가며 한국에 나와 아버지와 얼마간 지낸다고 하니 역시 효자다. 게다가 이 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불편할 게 없다. 10여 년 전까지는 본인도 미국에 살았는데 형수의 주장으로 귀국하여 두 부부끼리 지내다가 형수님이 먼저 타계하셨다. 그때 삼형제가 저희와 다시 미국으로 가시죠 라고 했으나 형은 가지 않겠다고 막무가내였다. 자식 입장에서 혼자 남은 나이든 아버지를 아파트에 두고 가기가 불안해 의논한 결과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 시니어 타워에 입주시켜 요양보호사의 보살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너 애들이 차 타고 드라이브 하자고 하거든 절대로 따라 나가지 마라. 이 말 또한 형이 습관적으로 지겹게 하는 말이다. 사연인즉 아파트를 팔고 시니어 타워에 입주시키던 날에 삼형제가 아버지에게 산책하러 가자고 했단다. 형이 아서라, 엄마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산책은 무슨 산책이니 관둬라 라고 말했는데 아들 셋이 그럴수록 기운을 내셔야죠 라고 끌고 나가더니 이 집에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더란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식이 찾아와 어디 산책이나 여행을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 나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듣는 입장에서 아들 셋이 너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바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아마도 형은 형수가 떠난 후 자식마저 미국에 있으니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 엄습해오는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이러한 사연을 만들어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이라 짐작해본다. 노인은 고독하다. 왜 그럴까? 노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나 내 생각에 고독이란 원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다. 노인만 고독할까? 아니다. 내 생각에는 어린이도 고독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독하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안락한 10개월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편안한 세계를 뒤로 하고 밖으로 쫓겨났으니 아마도 그때부터 고독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내 몫이고 걱정거리이다. 어릴 때에는 근심과 고독을 겪고도 시원하게 울고 나면 풀린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중 요즘 말로 왕따가 된 적이 있었다. 학급 친구 가운데 누구도 내게 말을 건네지 않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때 외로움을 느꼈지만 대여섯 살 먹은 애처럼 교실에서 엉엉 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오래된 미루나무에 기어 올라가 남몰래 한참을 울었다. 이후 나이를 먹어가며 때때로 고독을 느끼기는 했으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한창 바쁜 생활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끄기 위해서 급히 허덕이다 보니 고독을 1순위로 느끼지는 못했다. 그런데 더 나이를 먹고 삶의 가장 치열한 순간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고 나니 이제야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내 곁에는 늘 떠나지 않는 고독감이 항상 머물고 있다. 젊었을 때처럼 특정한 순간에 느껴지지 않고 매일, 매시간 느껴진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고독하고 사람이 없으면 더욱 고독하다. 그러니 노인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고독이라 하겠다. 오죽하면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의 노인이라는 책도 있지 않던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 100살 먹은 노인은 양로원에 앉아 죽을 준비하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며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고독을 이겨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나이를 먹으면 딱히 외로워야 할 상황이 아닌데 불쑥 쓸쓸한 감정이 무의식을 뚫고 올라와 버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든 즐거운 기억을 찾는다. 잊고 있었던 일화가 하나 생각난다. 친구의 연애사다. 이 친구는 여자친구를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주변에서 결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언제 국수 먹여주느냐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찾아와 하소연했다. 차였단다. 그래서 고독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나를 보러 와 놓고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도 지금쯤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 마신다.
그래도 친구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합리화라도 해야 헤어진 후의 고독을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 궁금하던 차에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여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선언해 놓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마당에 충고 하나 해도 좋겠냐고 물었단다. 해보라고 했더니 앞으로 목욕 자주 하세요 란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웃기지도 않는 마지막 발언 덕분에 우리는 잠시 고독과 비통이라는 감정을 이 순위로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신부 이름을 보니 예전 그 여자친구다. 우리는 예직장에 몰려가 성대하게 축하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찾던 여성이 발차기를 거두고 결혼까지 결심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얼마 후 집들이를 위해 몰려가서는 그의 부인에게 짓궂게 물었다. 재수씨, 이제 이 친구 목욕 자주 합니까? 이 말로 여러 번 골려먹었으니 코미디의 연속이다. 쥐꼬리만한 추억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니 한동안은 고독에 깔려 죽지 않겠구나 싶다. 아직은 나를 즐겁게 할 추억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즐거우니 이걸로 됐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문제. 나는 자녀들과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다. 아이들이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지내는 셈이다. 가끔 온 가족이 모여 한 끼 밥이라도 먹는 날이면 이러저러한 주제가 이야기거리로 나온다. 그런데 서로 주장이 달라 합의된 결론 따위는 나지 않는다. 한 번은 나와 아내, 큰아들이 TV를 보다가 말이 길어졌다. 출연자 몇 명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일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라며 갈등이 불거진 참이었다. 화면을 보던 나는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을 리가 없지라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환자를 보는 정신과 의사다.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이 나를 찾는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요 라고 주장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이 붕어빵처럼 모두 똑같다면야 정신과 의사가 대신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나 된다고 하니 성격의 개수도 75억까지는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정신과 의사 노릇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이를 듣던 아내가 반박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저래. 여행 가서 유명한 관광지를 안 둘러보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아. 아내는 사회학을 전공했다. 가족이나 사회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는 부류다. 나는 개인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보여주려는데 아내는 자꾸만 딴지를 건다. 아무리 개인이 중심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말이다. 옳은 말이지만 나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 내가 한창 공부할 때 크게 유행했던 프로이트니 융이니 하는 가설을 끌어온다. 나와 아내가 간만에 의견차를 벌리며 입씨름을 이어가는데 큰아들이 끼어든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나요? 그렇다. 큰아들은 경계 없는 우주를 논하는 천문학도다. 우리 두 사람의 토론을 단칼에 평정해버리는 일갈이 있다면 이 천문학도의 난해한 이론이다. 요즘 천문학은 내가 젊었을 때와는 아예 다른 분야가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몇 세기 동안 걸쳐 발전하던 수준의 성과가 단 몇 년 사이에 이뤄진다. 증거를 찾고 가설을 증명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이 부실 정도다. 게다가
다루는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한 우주 공간, 빅뱅이라는 현상을 통해 태양계가 생기고 소멸하는 과정을 다룬단다. 까마득한 옛날에는 인간의 지각에 태양계만 있었는데 지금은 태양계 같은 공간이 수백 수천 개도 넘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하다. 그나들의 일장연설을 듣다 보면 그럼 빅뱅 이전의 우주는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든다. 우주가 특정한 시점에 탄생했다니 그럼 그 전에는 본래 우주가 없었단 말인가? 없었다면 무라는 뜻인데 가만히 보면 무 자체가 존재 아니겠는가? 이쯤 머리를 굴리다 보면 골치가 아프다. 역시 우리 내외의 언쟁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천문학자의 말밖에 없다. 비록 사회학자와 천문학자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개인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고민이 얕았던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을 공부했다면 학생 때부터 품어왔을 법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련의 시절 마음은 본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갈등이나 고통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 어쩌다 임상적으로 풀지 못할 일이 생기면 주임 교수에게 도움을 청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주임 교수란 인물은 참 독특한 면이 있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내가 만난 최초의 정신과 의사이자 스승이었다. 나는 의과대학 졸업반 때부터 수련회를 마칠 때까지 주임 교수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를 떠올리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질문을 하기가 두렵다는 점이었다. 호통을 친다거나 해서 달리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질문을 하나마나 똑같다고 생각했다. 질문 내용에는 관계없이 그는 항상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그건 너의 문제다. 처음에는 벅 용하다고 느꼈다. 세상 무슨 일이든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사고,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같은 설명을 들어도 듣는 이가 자기의 감정과 경험 수준에서 받아들이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들 누구도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스승은 언제 어디 어떤 환경에서든 그건 너의 문제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차차 나는 정신과 의사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며 겉멋이 들었다. 친구나 환자를 만나면 나도 의뢰. 그건 너의 문제다 하고 흉내내기 시작했다. 설익은 풋과실처럼 스승의 말을 따라하던 내가 그 말의 참뜻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 우연히 어떤 큰 스님의 일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 큰 스님이 내 스승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어느 젊은이가 수양을 하기 위해 큰 스님 밑에 제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큰 스님의 별명은 몽둥이 스님으로 제자가 무엇을 질문하기만 하면 질문 한 가지에 몽둥이 10대를 때렸다. 속이 상한 제자가 맞아봤자 얼마나 맞겠나 싶어 질문을 하고 또 했다. 결과는 매만 실컷 맞고 좋은 말씀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웃절에는 하나를 물으면 10가지를 대답해주는 큰 스님이 있다고 했다. 제자는 이웃절을 찾아가 매-맞은 일을 하소연하면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청했다. 이웃절의 큰 스님은 이러한 내력을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몽둥이를 흔들면서 탄식했다. 너를 사랑해서 깨우치라고 그렇게 두들겼는데 미련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게는 이웃절에 큰 스님이 계시지 않았고 나는 수련회를 마칠 때까지 주임 교수님께 그것은 너의 문제다 라는 대답만 하염없이 들어야 했으나 그때까지도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였다.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스승의 말씀을 일체유심조로 풀이해 보기도 했으나
명쾌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큰아들에게 생성이니 소멸이니 하는 이야기를 주워들었던 탓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아무것도 없던 데서 빅뱅을 통하여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하니 이는 무에서 유가 탄생한 셈이고 사람도 그렇게 따지자면 원래 없던 존재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뿐이다. 일체유심조도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인데 원래 내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은 진작 생겼어야지 인제 와서 늙음하게 떠오르다니 나는 한참 멀었구나 하고 자조했다. 이제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갈 시간도 힘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지라 아쉬운 마음만 점점 더해간다. 아내와 내가 토론할 때 단칼에 제압하는 아들의 천문학 이론을 빌리면 이 갈증이 풀리려나. 우주 공간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은 대충 이해가 되나 없다는 그 자체도 존재는 아닐까. 나의 허황된 상상은 무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난제로 비약한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느냐는 주제는 지나온 세기 동안 여러 선인이 다룬 단골 메뉴로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나와 아내 또 나와 큰아들의 토론도 궁극적으로는 이 질문에 귀결된다. 성철 스님은 평소에 이 먹고 라는 화두를 자주 던졌다고 한다. 평생에 걸쳐 앉으나 서나 걸으나 한시도 이 생각을 놓지 않았다고 하니 과연 스님은 이 먹고의 답을 찾으셨을까? 그렇다면 알려주시고 가셔도 좋았을 텐데 아직도 그 화두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안타깝다. 김수환 추기경님도 모든 게 내 탓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무엇이 내 탓이고 너의 탓인지를 세월 속에 던져버리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처럼 유유히 보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비가 온 뒤 뭉게뭉게 피어나는 안개 속에 숨은 생각의 끝자락을 붙잡으려 마음을 재촉해본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인근에 있는 쇼핑몰에 갔다. 가족과 나들이를 갔는데 한낮이라 산책하기에는 기온이 너무 높아 시원한 곳을 찾느라고 들렀다. 이 쇼핑몰은 가로로 길게 펼쳐진 구조로 4, 5층 정도 되었다. 그러니 한 층의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걷고 계단으로 다음 층에 올라가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걷다 보면 하루 운동량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천천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그 길을 반복하여 내려오던 중 쉴만한 의자가 있어 잠시 걸터 앉았다. 요즘 쇼핑몰은 단순히 옷이나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다. 가족끼리 여가를 보내기 좋으라고 별별 시설을 모아놓았다. 영화관에 어린이 놀이터는 기본이고 애완견을 위한 운동장도 있다. 화려하고 시원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 봤자지 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가슴을 스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맥락일까? 조금 전 식사한 음식점에서 밥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울적한 감정이 불쑥 떠올랐는가? 아니다. 오로지 행복이라는 감정만 드러내는 듯한 인파에 묻혀서 이러한 생각을 한 까닭은 문득 내 삶이 허무하다라는 심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나는 몇 년 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내며 출간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강연을 했다. 그때 거듭 강조하고 반복했던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소에도 이 말을 즐겼으며 주변에도 권했다.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날 구멍은 없을까라는 마법의 주문을 생각하라고 일렀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그 안락한 공간에서 잠시 쉬는 동안 그래 봤자지라며 허무에 잠시 눌렸으니 내가 하고 다니던 말을 내가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다행히도 나를 엄습했던 잠깐의 허무는 사라졌다. 친구 중에 일생을 교수직에 있으면서 후학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이가 있었다. 수많은 논문과 책을 쓰며 바쁘고 보람있게 살았다고 해도 좋다. 많은 후배가 그의 학자다운 삶을 부러워하고 존경했다. 그런 그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는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업적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성과가 한둘이 아닌데 해놓은 일이 없다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증거를 나열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되물었지만 그는 시원찮은 답만 들려준다. 그래 봤자지 다 헛된 거야. 허무에 깔린 그에게는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른 한 친구는 젊은 시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기업에 입사하여 계열사 사장까지 승진하더니 정년을 맞아 기쁘게 퇴임했다. 그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회사는 크게 발전했고 수익도 많이 올렸다. 누구에게 내세우더라도 자랑스러울 전력이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은퇴하고 나서는 집안에만 들어앉아 바깥 출입이 드물다. 한창 일하고 살던 시절에는 회사의 시간을 빼앗겨 모임 같은데 자주 나오지 못했다고 치겠지만 이제는 남는 것이 시간인데 오히려 얼굴 보기가 더 어렵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 시간이 남아서 골프라도 쳐볼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한테 전화해 봤는데 지금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하네. 전화를 다른 데로 돌려서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미리 잡은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 이렇게 두세 번 더 다이얼을 돌리고 나면 우라가 치민단 말이야.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만사제치고 오더니 이제는 바쁘다, 선약에 있다며 거절만 돌아오는 신세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괘씸하단다. 그러니 이어져 오는 감정은 분노이다. 이 분노를 삼키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다. 수십 년 전 모 대통령 때 핵심으로 일했던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로 곤욕을 많이 치렀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세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자기가 한창 힘있을 때와 권력에서 밀려난 처지에 있을 때 주변에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말인데 막상 그 말이 내 처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나 보다. 한 번이라도 꽃이 지고 난 후로 생각하고 지냈더라면 지금 같은 소외감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화창한 휴일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화려한 쇼핑몰 의자에 앉아 쉬는 동안에 불쑥 나를 엄습했던 허무란 논리적인 설명이나 사전적인 의미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체험이다. 늙고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허무를 경험하기 마련이지만 이왕이면 짧게 겪을수록 좋다. 나는 종종 이러한 감정을 터널에 비유한다. 긴 터널도 있을 것이고 짧은 터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긴 터널보다는 짧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농도가 더 큰 문제다. 긴 터널을 지날 때는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을 떠올리며 그나마 따라가게 되지만 짧은 터널은 그 한 줄기 빛이 손에 잡힐 듯하니 오히려 상심의 정도가 비교될 바가 아닌 셈이다.
내 삶은 어떠했는가? 무엇이 나의 가치관일까? 길고 긴 터널 속에 길을 잃지 않고 나를 지탱하도록 만든 이는 누구였는가? 어처구니 없는 물음이지만 그래도 생각해본다. 내 마음속에 반딧불을 키우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최면처럼 읊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채찍으로 나를 꾸짖음으로써 허무가 물러나니 감사한 일이다. 프롤로그. 인생의 비극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올해로 85살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머리카락은 희다. 4년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행히 뇌에 손상이 없이 외상에 그쳐 한 달간의 입원으로 치료는 일단락되었다. 그 후 죽음은 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몽테뉴는 죽는 법을 알면 모든 예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죽음이 낯설고 두렵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에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종일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일과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물러나준다. 고마운 일이다. 사고 이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의 시력마저 침침해졌다. 나이가 들어서부터 컴퓨터를 장난감 삼아 온라인 강의도 듣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SNS로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탁받은 원고가 한둘이 아닌데 난감했다. 할 수 없이 대학생인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구술한 것을 타이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주들은 알바 삼아 내 일을 도왔다. 시력이 약해진 슬픔을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달랬다. 건강의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심정으로 눈을 씻고 찾아보면 좋은 점들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니다. 젊었을 때에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말했다.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해서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 수감되어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사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또한 비슷한 심정이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감과 비애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2013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출간하고 나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언제 재미있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했지요. 내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거나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았다. 남들처럼 먹고 사느라 억지로 일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아이 넷을 키워야 하는 형편인데 뜻하지 않게 감옥과 군대를 다녀오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상의 지루함과 소소한 시련이 번갈아 찾아오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니 행복해 봐야 얼마나 행복하랴.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소한 즐거움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인생은 재미있는 인생이라기보다 재미있기를 바라는 인생에 더 가깝다. 어떤 독자들은 나에게 봉사, 공부, 등산, 글쓰기 등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느냐며 그 비결을 묻기도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먹고 시작했다면 오래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찾아서 즐기겠다고 생각하니 꾸준할 수 있었다. 큰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큰 불행이 된다. 그러나 소소한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얻기도 쉽고 쌓이면 큰 재미가 된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만 보자면 원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2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회와 불안에 잠을 설치게 된다면 이제는 지나온 삶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준비 과정에 85회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또 누구나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삶을 대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법칙이 있기에 마련이다. 나 역시 작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니 삶을 대하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기만의 삶의 법칙을 찾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버려온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정에 대하여.
한창 일을 몰두해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처럼 여겨지는 법이다. 마음이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살면 좋으련만 먹고 살려니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윗사람에게 머리도 조아려야 한다. 더욱이 나에게 청탁하러 찾아오는 사람까지 만나야 할 때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아예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다 은퇴를 하니 가장 좋은 점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일에만 집중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속이 다 시원했다. 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고 꼭 친분이 없어도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일을 부탁했다. 내가 은퇴를 하고도 활발히 연구와 봉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내 주변에 있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재미가 없었다면 내 노후는 훨씬 외롭고 쓸쓸했으리라. 하지만 이것도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에나 누릴 수 있는 호사다. 80대 중반을 넘긴 지금 이제는 기력이 달리고 번거롭게 느껴져 예전만큼 사람 만나기를 즐기지 못한다. 또 만날 사람도 확연히 줄었다. 이미 많은 이가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이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자유롭게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다 어느 날 부고장이 날라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다. 2014년 겨울 어느 날 슬픈 부고장이 도착했다. 그때 나는 네팔에 있었다. 1982년 마칼루 학술 원정단의 학술 요원으로 처음 히말라야를 찾은 나는 그것을 인연 삼아 네팔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그 봉사가 무려 30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매년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의 네팔 방문은 기쁜 일이 겹쳐져 더욱 특별했다. 하나는 1994년부터 의료봉사에 참여했던 3명의 학생이 봉사 20주년을 맞아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네팔을 찾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네팔을 오가며 사귀게 된 문학가, 화가, 음악가 친구들이 나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열어준 일이다. 그 연유는 내가 네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작가 다이아몬드 라나의 소설 화이트 타이거를 번역해 한국에서 출간했기 때문이다. 기쁜 일이 동시에 일어났으니 내 가슴은 어린애처럼 쿵쿵 뛰었다. 우리 내외는 아들과 손녀를 데리고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중에서도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니 손녀는 행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했다. 핸드폰이 없는 나는 혹시라도 급한 연락이 오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에 손녀의 스마트폰을 빌려 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메일 목록에 전달, 부음이라는 제목이 뜨는 게 아닌가.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문상을 갈 수도 없었다. 나는 귀국해서 보기로 마음을 먹고 창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로 메일이 열리고 말았다. 순간 나는 얼이 빠졌다. 친한 친구의 부고였기 때문이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그때 내 심정이 딱 그랬다. 네팔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쁘기 그지없건만 내 마음은 너무도 무거웠다.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충격을 새겨야만 했던 당시의 심정이 아직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도일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 65년 넘게 이어져 온 우정이다. 그는 또래보다 조숙했고 아는 것이 많았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그의 주도하에 독서회가 결성되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앉아서 문학 서적을 읽고 죽음기에 LP판을 돌려가며 음악을 들었다. 그는 당시 유행했던 알베르 까미의 책을 좋아해 우리에게 자주 읽어주었고 어려운 교향곡도 유창하게 해설해 주었다. 내가 시와 그림을 즐기는 예술적 취향을 다지게 된 바탕에는 박도일이라는 친구의 영향이 컸다. 한 번은 도일이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급보를 받고 모여든 독서회 친구들 사이에서 엉뚱한 경론이 벌어졌다. 지금은 유명한 문학가가 된 한 친구가 주장했다. 자살도 도일의 선택이라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앞두고 벌어진 철학적 토론이라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인 동경이 충만한 중2 시절이라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면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내 주장이 다수의 표를 얻어 도일이는 무사히 생명을 건졌다. 인생에 대한 성숙한 사고와 고민을 안고 살던 도일이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세상과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면서도 자기답게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우리는 그가 죽기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어울려 우동을 먹으면서 옛 이야기를 들어놓곤 헤어지곤 했다. 중학교 때 외식이라면 우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것이 그가 죽기 1년 전인 2013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약속이 미뤄져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서로 소식은 주고받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영영 헤어질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러 달려갔을 텐데 가슴을 쳐보지만 부질없는 후회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멎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도일이는 분명 죽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 그것도 섬세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내 평생 그로부터 얼마나 좋은 자극을 받고 소중한 추억을 얻었는지를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다. 그를 친구로 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 이제는 하늘로 먼저 떠난 친구를 향해 혼잣말을 되낼 뿐이다. 자네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네. 나는 진정한 묘비명은 비석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훗날 자신의 존재가 잊힐까봐 두려워 묘비명에 생전의 직함이나 식구, 명문장을 새기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싶다고 하여 남겨지겠는가? 돌에 굳건히 새긴들 영원히 기억되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흔적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좋은 기억뿐이다.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했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또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타인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며 살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일. 용서에 대하여. 언젠가 중년의 부인이 찾아와 상담을 청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당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했다. 이제는 뼈마디가 앙상한 채로 누워있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 데에도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이 떠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다.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잘해드리자 하고 마음먹어도 옛일은 모두 잊은 채 편안히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러 올라오는 듯하고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해진단다. 마음에 병이 쌓여서 몸으로 드러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 상담을 하다 보니 유독 한스러운 감정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부모, 바람을 피운 배우자, 거액을 가지고 달아난 동업자,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시부모. 가해자는 달라도 그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는 같았다. 원망과 억울함이 가슴에 응어리진 채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려 가슴 한켠을 묵직이 내려누리는 느낌. 이러한 환자들에게 용서를 운운해 봐야 소용없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도 그런 일로 힘들어하느냐, 이제는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나 그것은 불난집에 석유를 들이붓는 꼴이다. 과거의 일이 되었을지언정 그들에게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원한을 쌓게 만든 상대가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음만 먹으면 평생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타인에게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는 드물다. 싫어도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때론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외려 더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용서 불가능한 대상과 사랑과 증오로 얽혀 있다. 이러한 관계를 무자르듯 단방에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계를 도려내려다가 제 살도 도려내기 십상이다. 또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체로 쿨하다. 그들에게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사과할지언정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아직도 그런 일로 마음을 쓰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다. 그러한 뻔뻔함이 상처받은 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용서의 짐까지 홀로 떠안게 된 형국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다. 종교인들이나 선지자들이 용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용서가 정말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이다. 표독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 그 자신이다. 용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원한의 불길은 상대를 향한 복수심만으로만 번지지 않는다. 원한을 품고 있는 나의 내면과 인생까지 송두리째 불태워버린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원한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연히 쉽지 않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허비할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다.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제 용서에 다가가야 한다. 용서를 배워야 한다. 용서는 마음 먹는다고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괜찮다 싶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잊었다 싶다가도 문득 떠올라 온몸을 떨게 하는 게 원한의 감정이다. 그래서 용서도 성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탈이 난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는 것이 옳다. 나는 용서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다음에 3가지를 거칠 것을 권한다. 첫 단계,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과 관계를 끊으라. 억울한 마음이 크면 상대에게 사과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사과한들 원한의 감정으로 똘똘 뭉친 당사자에겐 그 어떠한 말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차라리 사과를 받으면 용서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용서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억울한 감정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 상처가 된 기억과 거리를 두겠다고, 아예 무심해지겠다고 결심하라. 그렇게 원한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가해자와 매일 봐야 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느냐고 묻는다. 물론 물리적인 관계까지 끊으면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픈 기억과의 심리적 단절이다. 윌리엄 월트는 원한을 품는 것은 벌 한 마리한테 죽도록 쏘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즉, 과거의 상처를 자꾸만 들추어내서 현재 진행형의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 원한의 메커니즘이다. 시어머니가 저지른 과거의 악행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제의 일처럼 느끼고 괴로워하는 며느리가 그런 사례다.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용서의 문제를 상대와의 관계 차원이 아닌 나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상처로부터 멀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용서의 첫걸음이다. 2번째 단계. 여유가 생겼다면 상처받았던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해보라. 억울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내 상처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이해의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랭크 기념관에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용서하면서도 잊지 않는 경지는 상처받았던 상황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닐까 싶다. 3번째 단계. 내가 나를 용서하자.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이다. 매년 명절 때가 되면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당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나는 선물을 마련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백화점에서 번듯한 선물을 살 수 없으니 나름대로 정성이라도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과수원 사과다. 교회에 있는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정성껏 사과를 골라 엉기, 성기, 엮은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들고 교수님 댁으로 갔다. 교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른 일로 교수님 댁을 방문했는데 내가 드린 사과 광주리가 마루 한 구석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그것을 쳐다보니까 사모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직도 저런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촌스러운 사람이 있더라고. 그 말이 독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교수님 댁에 인사를 갈 때 선물을 들고 가지 않았다. 내 정성을 무참히 짓밟은 두 분에게 한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때는 그 일이 선악의 관점에서 명명백백해 보였다. 사모님의 잘못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가 없었다.
사모님을 뵐 때마다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과연 내가 사모님을 용서할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내가 용서할 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과거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그 구분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내가 나를 용서하자. 화내고 억울해하는 나를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용서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모님의 말씀은 정직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섭섭하게 여겼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뜻은 사모님의 정직한 표현을 멋대로 해석해서 미움과 앙심을 지녔던 그 옹졸함을 스스로 용서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났더니 촌스러운 사과가 비로소 마음에서 놓여놨다. 진작 내려놓았으면 훨씬 자유로웠을 텐데. 선배님 부부와 즐거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아쉬울 밖에. 남을 용서하면 반푼어치 용서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명실상부한 온전한 용서다. 온전한 용서란 곧 자유로움이다. 내가 나를 속박했던 원한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것.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때가 되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 보겠다고 마음먹어 볼 일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용서란 나이가 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숙제일지도 모른다.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 것. 나에게는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술을 진탕 마시고 저지른 웃긴 실수들, 친구의 잘못을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사연, 문인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서 우연히 좋아하는 시인을 만나 강론 아닌 강론을 들었던 기억 등등. 한참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대한 추억의 보물창고를 가진 그 친구가 저절로 부러워진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추억이 많을수록 힘들고 외로운 날들을 조금은 즐겁게 버틸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연구실에 출근해 책상에 앉아 한가롭게 차를 마실 때에면 저절로 옛일들이 떠오른다.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떠났거나 훌륭한 업적을 이뤄서 상을 받은 것처럼 특별한 추억들은 아니다. 누구나 살면서 경험했을 법한 일상적이고도 사소한 순간들. 예컨대 아이들과의 즐거운 한때나 환자들과의 우스운 대화, 홀로 산을 오르며 느꼈던 평온 같은 것들이 자주 떠오른다. 그러면 내 마음은 훈훈해지고 미소가 머금어지며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힘이 솟는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추억을 꼽으라면 아내가 1년간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가 있는 동안 아이들과 알콩달콩하게 보냈던 시간이다. 다행히 집안일을 담당해준 도우미가 있었고 아내의 친구가 아이들의 학교 일을 도맡아 주었기에 나는 병원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다만 주말마다 초등학생인 내 아이와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지가 가장 걱정됐다. 마침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주말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발견하고는 작정하고 1년간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대회에 참가했다. 장충동 국립극장 앞에 모여 남산 팔각정을 찍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거북이 마라톤이라는 이름답게 1등을 겨룰 필요 없이 그저 어슬렁어슬렁 뛰며 걸으며 결승점에 다다르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노닥거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갔다. 따뜻한 햇볕 아래 땀범벅이 되어 시끌벅적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각인되었다. 팔각정에 올라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국립극장으로 내려오면 상품을 추첨하는 행사가 열렸다. 우리는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마지막 발표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번호가 불리기를 학수고대했지만 우리 가족 중 당첨된 사람은 1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그런 사소한 즐거움을 놓치기가 싫었다. 상품 추첨에 낙방하고 나면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오장동 함흥냉면 가게로 가서 냉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별것 아닌 가족 나들이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 가끔 팔각정을 지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젊은 부모를 볼 때, 아이들과 공을 차는 아버지를 볼 때, 이제는 장성한 내 아이들이 손주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거북이 마라톤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한때가 잊히지 않기를, 가능한 한 그런 기억을 많이 만들며 살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게 된다. 작지만 아름다운 추억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파라리 옛날 이야기다. 그런데 친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사소했던 일상의 추억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젊을 때에는 멀리 있을 것 같은 안정과 행복을 쫓느라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았는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떠올리는 행복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누릴 수 있을 만큼 지척에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행복이란 원래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깐 누리는 호사일 뿐이다. 사막 위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해 목을 축일 때 느끼는 감각이 행복이라면 행복이다. 그러므로 지척의 행복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낼 때 행복도 중간중간 찾아오기 때문에. 다만 나는 일상에 숨어있는 행복을 최대치로 찾아 누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어차피 내일도 출근길 교통지옥에 시달릴 것이고 과중한 업무량에 상사와 갈등할 것이며 아이를 돌보느라 진을 빼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잠들 것이다. 삶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을 거라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하루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새로움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상사에게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부드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아이와 함께 요리와 설거지를 할 수도 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대한 즐겁게 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일상을 즐겁게 버티는 비결이자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며 나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이 따로 있겠는가? 모든 성격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다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크게 노여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하는 것일 테다. 그렇다면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다. 어차피 다가올 일이라면 가능한 내가 즐거운 쪽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과 의지다. 나는 오늘도 훗날 거동이 불편해지면 하나씩 꺼내볼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저장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좀 더 찾아 누릴 만한 행복이 잘 보인다.
일단 깨어나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아직은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눈이 안 좋아 컴퓨터를 오래 할 수 없으니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나만 선택해서 해본다. 오늘은 택시를 타고 북악 스카이웨이를 돌아볼 것이다. 사소하고도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한다.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당신이 포착한 오늘치 추억이 먼 훗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좋은 추억을 가능한 많이 만들며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일상의 곳곳에서 즐거울 수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행복했던 추억들 뿐이므로. 내가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 언론 인터뷰 때 꼭 받는 질문이 좌우명이 뭐냐, 삶의 철학은 무엇이냐는 것들이다. 평생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진찰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도학자에게 무언가 삶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철학은 정장 입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듯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일상의 상식이 철학이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삶의 철학은 없다. 그래도 굳이 묻는다면 나의 답은 언제나 같다. 차선으로 살자. 그러면 상대는 좀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되묻는다. 세상은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차선으로 사느냐고. 나는 최선이라는 말이 싫다. 최선은 내가 가진 100을 다 쓰라는 말이다. 그러면 씨앗을 먹어치운 농부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차선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다가 내키는 대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완벽에 매달리기보다 잘하는 정도에서 즐기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면 1등, 최고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경쟁을 부추길 뿐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전교 1등을 하고 싶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잠도 줄이고 책상에만 붙어 있었다.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교과서에 나온 모든 문제 유형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렸다. 1등을 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다음 시험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차선으로 살아서인지 나는 무슨 일이든 오래도록 꾸준히 하는 습관이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술반에서 그림도 제법 그렸고 시인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내가 화가로서 창의적인 자질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다. 좀 더 연습하면 솜씨가 늘긴 하겠지만 나에게 근본적인 예술가적 자질은 없는 것 같았다. 뼈아픈 자기 성찰이었다. 하지만 그림과 시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도 내가 즐길 수는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를 멋지게 쓰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쓴 좋은 시를 알아보고 즐겨 읽을 수 있어 좋았다. 대학에 입학한 뒤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주도로 대학 산악부가 만들어졌고 1982년 히말라야에 올랐다. 당시에는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등산하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매번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산에 안겼다. 정상을 목표로 오르는 도중에도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그 길로 산을 내려왔다. 정상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 대신 그림처럼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었구나 생각했다.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하고 네팔 캠프를 열어 우리나라와 네팔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었는데 이 또한 정상 등정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산을 오르면서 네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또 그들의 삶을 직접 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팔의 역사와 문화 수준이 높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의사가 된 뒤에도 그림과 시와 산은 늘 함께했다. 환자 치료에 그림과 글을 응용했다. 지금 생각하면 의사로 일하면서 기본적인 의학적 치료에 더하여 예술적인 환경을 만들어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은 나의 예술적 감수성 덕분이 아닌가 싶다.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무화, 문화 사랑방을 열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우한 아이들에게 단지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시와 그림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고 긍정적인 성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직접 쓴 시와 산문을 발표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넘쳐나는 자부심과 만족감은 고스란히 나의 기쁨이 되었다. 또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달마다 한 번씩 가졌던 시 낭송 모임은 벌써 14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나의 능력을 30%가량 아껴두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려면 그 일에 시간과 능력을 전력 투구해야 한다. 1등을 하기 위해 바닥까지 짜내다 보면 옆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풍경의 즐거움도 인생의 다른 가치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애면글면 경쟁하며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조금 덜어내 여유를 갖고 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다. 인간의 즐거움, 가족의 봉사심, 일의 성취감 등 그 가지치기는 무한하다. 삼청동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집이라는 찻집이 있다. 최고 원조를 내세운 가게들이 즐비한 가운데 이 집 상호는 유난히 눈에 띈다. 주인장은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손님으로 하여금 최고의 맛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먹어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단지 맛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찻집에 가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남이 봐서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경쟁에만 집중적으로 힘을 쏟을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면 그뿐이다. 그러면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일들이 가지치기를 한다. 지금 나는 건강 때문에 산 높은 곳까지 오르지 못한다. 네팔에 가도 가벼운 트레킹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손에 잡힐 듯 코앞에 다가서 있는 봉우리들. 그 봉우리에 올랐던 때의 이야기들을 떠올린다. 그것만으로 즐겁다. 삼청동 연구실에서 멀리 북한산 인수봉을 바라만 봐도 좋다. 산을 다리가 아니라 눈으로 즐긴다. 산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차선의 기쁨을 즐긴다고 할까.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자 아직 나에게 허락된 즐거움이다. 세월이 흘러 자리에 눕는 날이 오게 되더라도 나는 침대 위에서 히말라야 동영상을 보며 머릿속에서 신나게 등반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내가 11살 무렵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나는 줄곧 생각했다. 죽으면 땅속에 묻힐 텐데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쉴까? 할머니는 땅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 답은 없었다. 마침내 관이 내려져 흙이 덮이고
동그란 봉분이 만들어졌다. 나는 슬픔보다는 땅속에 갇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했다. 엊그제 대학 동기의 부음을 듣고 문득 그때의 막막함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 간혹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그들 중 일부가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 증언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서야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죽음을 보통 저 세상에 간다고 표현한다. 이사 간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가는 집이 판잣집인지 아파트인지 전원주택인지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다.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 작가로서 심연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도 말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죽음을 입구가 좁고 안이 깊은 검은 가방이라고 일기장에 적었다. 그 가방 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형제들, 자녀 4명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어땠을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분명 죽음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 살아서 해결할 수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가 예수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엄청난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다. 내가 아는 큰 스님은 암에 걸리자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다. 어느 신부님은 사후 안구 기증을 약속해놓고 번복하기도 했다. 독자들은 이런 성직자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노골적인 험담을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죽음에 대해 얼마나 큰 불안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성직자 혹은 뛰어난 정신세계를 가진 이라도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자리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다. 고뇌가 깊을수록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각 과정을 거친다. 나 인간이면 누구나 죽는구나. 나도 피할 수 없구나 하고 수긍한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인 것이다. 이 준비 과정에서 나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죽음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적인 죽음은 솔직한 죽음이다. 아, 정말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죽음의 고뇌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며 남은 삶을 가치 있게 한다. 그 과정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가. 비행기는 고도를 차츰차츰 낮추면서 착륙한다. 그래야 안전하고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다. 죽음도 연착륙해야 한다. 두려움과 충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스님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상좌들에게 역대 큰 스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알아오라고 한다. 앉아서 돌아가셨느냐, 물구나무 선체로 돌아가셨느냐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고자 멋지게 죽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또한 마음의 준비 과정일 뿐이다. 젊었을 때 나는 촛불처럼 죽고 싶었다. 마지막 촛농까지 모두 타고 녹아 없어지듯 내 몸과 마음이 소멸하기를 바랐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고고하게 살아내겠다는 각오다. 손톱만큼 남은 촛불이라도
그 밝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만약 세월이 더 흘러 기력이 다해 침대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온다면 네팔에서 찍어온 풍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등을 보며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죽음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나에게 견뎌낼 에너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고통이 심한 병에 걸려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다. 게다가 심장이 안 좋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본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남겨준다. 그런 황망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어서 내 주머니 속에는 항상 응급처치약이 들어있다. 시간을 벌고 싶어서다. 침대에 누워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 아들, 손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맺힌 것은 모두 풀고 싶다. 가족 아카데미아에서는 생애 준비교육 과정 중 하나로 죽음을 가르친다. 나는 죽음에 대한 나의 고뇌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특히 내가 강조하는 것은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손주들과의 이별하는 법이다.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보통 조부모의 죽음은 손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서 얘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 조부모와 심리적으로 먼 요즘 아이들은 공원에서 죽은 새를 발견한 것처럼 잠깐 놀라는데 그치고 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조부모가 병에 걸려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곧 나으실 거다 라는 말 대신 가족 모두 이별 준비를 해야 한다. 죽음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죽음은 무섭다, 두렵다, 안타깝다, 슬프다. 그런 당연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그럼으로써 손주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첫째, 죽음은 정상적이고 평안을 얻는 길이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죽음이 삶의 정상적인 일부분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평소 자주 이야기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둘째,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라. 특히 손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라. 셋째, 충분히 슬픔을 나누되 유머가 있다면 더욱 좋으리라. 먼저 가서 자리에 맡아 놓을 테니까 천천히 오렴. 죽음의 당사자가 보여주는 마지막 여유는 가족에게 따뜻한 슬픔을 남겨주지 않을까. 보들레르가 말했다.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 이별이 연인 사이의 이별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과도 잘 이별해야 한다. 죽음은 내 아이들과 이별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과 이별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별하는 것이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사랑을 나눌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나이에 민감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나이부터 묻는다.
기자들이 나를 인터뷰하고 쓴 기사에는 언제나 이름 뒤 괄호 안에 나이가 적혀 있다. 평소 나이를 잊고 살기에 그 숫자를 보면서 내 나이가 이렇구나 느끼기도 한다.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이 나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기에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하셨다. 인턴이 된 뒤에 그 교수님이 또 나이를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니 이번에는 참 좋을 때다 라고 했다. 전문의가 되었을 때에도 같은 질문을 하신 뒤 정말 좋은 때다 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왜 번번이 나이를 물었던 걸까? 한참 뒤에야 알았다. 교수님은 나에게 지금 네 나이가 제일 좋을 때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강연에 나가 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내용이다. 나는 지금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다. 5살이면 5살이 황금기이고 70살이면 70살이 황금기다. 나는 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행복했다. 20살에는 외아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했던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느꼈다. 30살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따뜻한 가족애로 행복했다. 40 넘어서는 과중한 일에 지치기도 했지만 네팔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돌아보면 매 시기가 행복이고 황금기였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하냐고 하겠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환자 가운데 죽을까봐 겁을 내는 애가 있었다. 그가 대학생일 때 우리는 처음 만났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못 탔으며 먹을거리도 조심했다. 비 오는 날에는 벼락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간판이 머리 위에 떨어질까 두려워했고 바닷가나 산에도 가지 못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며 인연을 이어온 그가 어느덧 50세가 넘어 정년 퇴임을 하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의 증세도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왜 그리 죽음이 무서웠던 걸까요? 그냥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보낸 시간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든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살았든 결국 시간은 똑같이 흘러버리는 것을.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를 죽음을 걱정하느라 써버린 황금 같은 시간을 그는 정말 아까워했다. 나는 그에게 혹 이번에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느라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는 내가 참여하는 문학 동아리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했다. 문학을 모르는데 괜찮겠느냐고 걱정하기에 나는 당장 이번 주부터 나오라고 명령했다. 인생은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즐길 시간과 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다른 곳, 바깥에만 시선을 두고 불행해한다. 뇌 속에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은 엔도르핀이다. 엔도르핀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 미래에 다가올 행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도르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즐겁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나에게 닥친 이 순간에 충실할 때만이 인생이 즐거워진다. 톨스토이가 말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지난날 이따금 나에게 나이를 물으셨던 교수님을 다시 뵌다면 어떨까? 교수님은 또 물으셨을 것이다. 자네 올해 몇인고?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네, 78입니다. 가장 좋은 나이지요. 박완서 선생의 죽음에서 얻은 교훈. 재작년 겨울 어느 아침, 여느 때처럼 새검정 연구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 젊은 여성 둘이 나를 인터뷰하려고 방문하여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전화벨이 울려받았더니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운명하셨다고 한다. 슬픈 소식이었다. 50년 가까이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이성의 잣대로 살펴왔지만 얼마 전부터 가까운 이들의 부음을 들을 때마다 담담하지 못하다. 나이 탓으로 생각하여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스미는 서늘한 바람은 어쩔 수가 없다.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다른 일에 괜한 심통을 부리는 등 흔들리는 마음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다. 박완서 선생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던 광명보육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 공모전 시상식을 선생이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명 소설가가 주는 상을 받으면 아이들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다. 선생과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 보잘것없고 번거롭기만 한 봉사를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고 해마다 잊지 않고 참석하여 어린 예비 작가들에게 상장을 건네주었다. 한 번은 상을 받은 아이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박원서 선생님에게 직접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가 거짓말을 한다며 꿀밤을 맞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아이의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해 나 또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박원서 선생의 이름값을 새삼 느낀 일화다. 첫 해 시상식 날에 박원서 선생은 말했다. 나는 평생 이런 일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모임에 나서는 것이 거북하고 내 이름 걸고 상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일은 마음이 끌립니다. 부디 이 상을 오래 주기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겠습니다. 소녀처럼 수줍은 선생의 웃음을 나는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오래 살겠다고 약속했던 선생은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매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을 떠났다. 참 좋은 분이지만 연세가 많으니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선생의 나이 80이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돌아가실 생물학적 연령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와 이야기 중이던 두 여성에게 박원서 선생이 돌아가셨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자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더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평소 박원서 선생님에게 가졌던 느낌과 인품, 작품에 대한 감상을 조곤조곤 털어놓았다. 나도 박원서 선생과 갔던 네팔 여행기를 들려주었다. 연구실은 어느새 박원서 선생에 대한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해졌다. 선생의 가족도 아니고 사적으로 얽힌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덤덤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라면 선생의 죽음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죽음의 당사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날 함께 모인 3명은 고인의 가족도 아니고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나눈 적도 없다. 게다가 그날 처음으로 만났기에 서로에게도 낯선 사람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갑자기 선생의 부음을 듣고
장례식장도 아닌 이 작은 공간에서 선생과 연결된 사소한 기억을 찾아내며 죽음을 슬퍼하는 나름대로의 의식을 치렀다. 이것이야말로 선생이 참 좋은 삶을 사셨다는 방증이 아닐까. 소설가 박안서,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글로 어루만진 대작가이면서 젊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개인사적 아픔을 감내하며 살다간 우리 시대의 어머니다. 선생의 수줍고 푸근한 얼굴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 어떠한 사람을 생각할 때 따뜻함을 느낀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준 선생이기에 저절로 차분한 애도가 마음속에 떠올랐는지 모른다. 따뜻한 배웅이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서 이생의 삶을 마치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려 할 때 그런 따뜻한 배웅자가 많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죽음은 분명 슬프다. 그런데 슬픔은 뒤에 남은 자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죽고 난 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덜 슬프도록 배려하는 것도 노년에 해야 할 일이지 싶다. 그것은 평소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밝은 얼굴로 생활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쓴다. 게으르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큰 업적보다 이런 성실한 삶의 태도가 차곡차곡 쌓여 내 주위를 좋게 만들고 평화롭게 한다.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죽음이 뭐냐고 묻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할머니는 언제 가? 라고 물었단다. 나는 언제 갈까? 나이가 들면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물음은 50즈음부터 생기면 더 좋겠다. 그래야 노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노년이 되어도 과거 속에만 묻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공기보다 더 가볍고 부드러운 존재가 된 박완서 선생. 현실에서 다시 뵐 수 없으니 섭섭하다. 선생의 죽음을 어떤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애도하는 2명의 낯선 여성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본다. Maybe our lives were not meant to collide from the start, but who could foresee the fall? Maybe it's time to decide what to do with the fact that it happens to us all. From time to time it all comes around, and no one knows the end. We're all building bridges slowly, tearing them down fast to start over. We're all trying to come over memories of the past and start over. The past can start over. Start over.